시작을 해보아요. 네. 자, 이번에 볼 작품은 143페이지 춘향전부터. 기본적인 지식 몇 가지만 좀 깔아놓고요. 얘기를 시작하면 될 것 같은데 어디 보자. 잠깐만. 이거를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참고로 최근에 가장 마지막으로 춘향전이 우리 모의고사에서 그러니까 모평에서 출제됐던 것은 수능 특강 지문에는 소춘향가라고 하는 작가, 우리 지난번에 작가 배웠었죠? 작가가 있었고 그 소춘향가의 연계 작품으로서 춘향전이 등장한 게 가장 마지막이긴 했었는데 뭐 우리 이 작품의 갈래가 뭔지는 다 알고 있잖아? 판소리의 소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갈래적 특징에 대한 얘기는 뭐 바탕에 좀 깔고 가야 될 테니까 요것 좀 얘기를 해드리면 될 것 같고, 이 판소리계 소설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들은 당연히 선택지의 기본 요소 중에 하나니까 정리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먼저 해드릴 거고요. 다만 내용 자체가 막 새롭고 막 뭐 이런 내용이 있었어 이런 건 잘 없을 거거든. 그런 것들 한번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시작해보자. 자, 일단은 춘향전이라고 하는 거는 판소리계 소설인데, 판소리계 소설도 원래 여러분들 이거 아마 막 내신 대비 같은 거 할 때 배웠을걸? 이거 외울 필요는 없어. 자, 원래 작품은 근원설화부터 시작한다. 알고 있지? 그리고 근원설화가 뭐가 되고 판소리가 되고 모여서 그 판소리가 판소리계 소설로 하나의 어떤 창작 작품으로 단독으로 등장하는 코스를 지니게 된다. 착각하면 안 되는 건 판소리 소설이 있고 그 소설을 판소리로 만드는 게 아니라 판소리가 먼저 있었던 거고 그것을 판소리계 소설로 바꿔놓은 거라는 거야.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특징. 얘들아, 판소리의 기본적 특징은 뭐냐면 두 명에 의해서 연행되는 공연이잖아. 공연물이잖아. 그러면 판소리는 누구랑 누가 있지? 창자라는 사람과 고수라는 사람이 있어. 창하는 사람은 창과 안일이와 발림이라는 행동을 통해서 작품을 완성시키잖아. 이때 창이라고 하는 요소와 안일이라고 하는 요소가 섞여 있고, 발림은 행동이니까 뺄게. 그때 창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뭐에 해당하는 거고 노래에 해당하는 거고 안일이는 사설에 해당하는 거거든. 근데 이 녀석이 소설화 될 때는 자연스럽게 이게 무슨적 특징을 지니냐? 운문적 특징을 지닐 것이고 이쪽은 산문적 특징을 지니게 되겠지. 결국 우리는 그래서 판소리계 소설에는 운문적 요소와 산문적 요소가 혼재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 대부분 이 노래에 해당하는 부분은 아마 대사에 해당하는 부분이 될 거야. 그리고 사설에 해당하는 산문 부분은 어떤 상황을 설명하거나 서술자가 개입하거나 장면이 극대화되거나 그런 장면들에 포함이 되겠죠. 자, 그리고 판소리계 소설을 기본적인 특징 요거 하나 잡아놓고요. 두 번째, 또 방금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와버렸는데 부분 혹은 다른 말로는 장면의 극대화라는 용어도 잘 알아두셔야겠죠. 부분의 극대화는 무슨 뜻인데, 판소리 공연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재미없어해. 누가 봐도 지루해 보여. 아이돌의 입장에서는 재미없는 노래에서 사람 반응 없으면 답답하거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면 돼?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줄여버리고, 또 반대로 사람들이 막 눈을 반짝이면서 그 다음 스토리를 궁금해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확 늘려버리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냥 옷 입고 나갔어요 라고 말하면 되는 건데, 그 옷을 살펴보자면 하면서 모자는 뭘 썼고 귀걸이는 뭐라고 입고 화장은 어떻게 했는데 목걸이에 뭘 차고 하면서 쫙쫙 나열하는 경우도 나오죠. 그래서 부분의 극대화에는 기본적으로 과장된 표현이라든가 열거와 같은 표현들이 빈번하게 등장한다. 그냥 기본적 특징이라고 생각하자고. 오케이. 이 두 가지 요소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제의 양면성. 양면성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주제의 양면성. 요거 잠깐만 정리해보자. 춘향전의 주인공은 두 명이야, 그지? 누구랑 누구죠? 몽룡과 춘향이죠. 이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인데, 몽룡과 춘향의 입장에 입각해서 당대 사람들이 이 작품에 열광했던 이유를 표면적으로 생각해보자. 먼저 표면적인 이유를 이렇게 써볼까? 표면적인 이유를 생각해보자면, 일단 몽룡이는 난놈이긴 하지, 그치? 근데 우리 장면들을 보면 결국에는 자기 마누라를 지킨 사람이고 임금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 자기의 신분을 끝까지 숨긴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뭐를 지키는 사람이야? 충과 열을 지키는 사람이죠. 즉 뭐를 충실하게 따라가는 유교 이념을 충실하게 따르는 사람이고, 당연히 춘향도 일부 종사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연례로서의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연료로서의 모습을 보였고 또 하나 더 당연히 사람들이 연구했던 어떤 지고지순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작품에 등장하는 표현적 주제야. 그죠? 근데 방금 주제에 양면성 말씀드렸잖아. 숨어있는 주제가 있다는 거지. 사람들이 실제로 이 작품에 연관했던 내면적 요소가 또 있다라고 친다면 몽룡이를 통해서 사람들은 왜 뭐가 좋았을까? 몽룡이가 유교 이념을 잘 지켜서 사람들이 와 역시 몽룡이 이랬을까? 아니에요. 몽룡이가 우리의 답답한 가슴을 해소시켜주는 어떤 행위를 했거든. 그 당대의 백성들 기준으로. 변학도 같은 탐과 놀이를 한 방에 쫙 하고 봉고파지 시켜버리잖아. 날려버리잖아. 사이다잖아 쉽게 말하자면. 그지? 그러니까 뭐랄까 탐과 놀이의 징벌이라고 하는 요소를 만족시켜서 사람들에게 가슴을 뻥 뚫리게 만들어줬고 춘향이 다 알죠? 춘향이는 결과론적으로는 마지막에 정열부인 호칭을 받으면서 높은 단계로 올라갈 수 있었지. 덩치 사람들의 열망 뭐예요? 신분, 상승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양면적 요소 좀 챙겨 놓으시면 좋겠다. 가장 기본적인 요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춘향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내용 분석이라든가 이런 건 뭐 그냥 기본적인 거고요. 요거 외에 좀 배경 지식으로 좀 깔아뒀으면 좋겠는 말씀들을 이렇게 좀 나눠드렸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몇 페이지야? 146페이지 나오는 4번 보기에 있는 보기 이야기 역시 이거랑 같은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잠깐만 보면요. 춘향전의 서사에서 계층 간의 갈등은 매우 중요하게 다뤄진다. 그 갈등은 춘향의 신분에 대한 작중인물 간의 인식이 서로 충돌하면서 발생하고 침화되는 양상인데요. 춘향의 신분은 세 가지가 있대. 첫 번째, 서술에서 규정된 명목적 신분. 두 번째, 사람들이 인식하는 인식적 신분. 세 번째, 이념적 신분까지요. 그래서 이전석은 그 신분에 대한 얘기를 좀 디테일화, 구체화시켜가지고 요거를 구체화시켜서 문제화시킨 거죠.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굳이 디테일하게 다 뒤집어 보진 말고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보는 장면의 특징은 어떤지 빠르게 스캔하고 넘어갈 거고 작품 전체의 스토리와 관련해서 좀 지켜봐야 될 장면들 몇 가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언제 어떻게 만나는지 다 알죠? 과한 얘기도 다 알고 있을 거고 고3이니까 이런 건 넘어가자. 자, 사또가 하면서 본문으로 바로 치고들을게요. 순호를 불러 묻는 말이 하면서 시작하네요. 순호 뭐 하는 사람이야? 순호가 누구를 사람 이름인 건 알겠어. 사람의 명칭인 건 알겠네. 순호는 그럼 뭐 하는 사람이겠어? 앞에 숫자가 무슨 숫자일까? 머리 숫자겠지? 그러면 노비의 우두머리를 말하는 거겠죠. 노비대장. 오케이? 노비짱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기생 점고다 되어도 춘향은 안 부르니 퇴기냐? 라고 말합니다. 이 점고라는 표현도 고전산문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등장하죠. 점고 무슨 뜻이야? 점을 찍어가며 고한다는 얘기야. 이걸 요즘 말로 바꿔볼까? 출석 체크야. 오케이. 옛날에는 사람 이름에 점을 찍어가면서 확인을 했었거든. 됐지? 출첵을 했는데도 춘향을 왜 안 불러? 걔 그러니까 물러난 기생이냐? 은퇴니? 물어보죠. 순호 여쭤오되 춘향어미는 기생이되 춘향은 기생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죠. 사또가 묻습니다. 춘향이 기생가 아니면 어찌 규중에 있는 아이 이름이 그렇게 유명한 거야? 도대체 이 동네는 왜 이렇게 춘향이가 유명해? 순호가 말합니다. 원래 기생의 딸인데 뭐 수많은 사람들이 만나기 위해 노력했었는데 다 거절하다가 어찌된 연분인지 전관 사또님이랑 백년가약 사또님이 왜 좀 안 되지? 사또님의 자제랑 백년가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스토리가 나오죠. 넘어가. 사또는 여기 대해서 뭐를 해? 화를 내요. 야 이 새끼야. 이놈 무식한 쌍놈인들 무슨 소리야? 어떤 양반이라고 엄한 아버지가 계시고 장가도 들기 전에 도련님이 시골에서 처벌어져 살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잔말 말고 데려와. 춘향이를 부르란 명령이 나는데 이방과 호방이 묻습니다. 야 춘향이가 기생도 아니고 심지어 전임사또 자제와 혼약한 걸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데 함부로 부르면 되겠는가. 심지어 또 춘향이를 부르면 사또의 체면도 손상이 갑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반대를 했죠. 했더니 사또가 이번 더 크게 생을 내죠. 만일 춘향이를 늦게 들어오면 다 모가지야. 빨리 데리고 와. 이렇게 해가지고 부서도목이 너그러져 일어서 아이고야 불쌍하다 춘향이 하면서 쭉 마지막 넘어가서 중략파로 마지막 윗줄 망측한 환을 당해 놓았으니 소리가 화평할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하는데 이런 거 우리 뭐라고 부르죠? 스토리를 서술해 나가다가 누구의 생각을 직접 말해버려. 서술자가 생각을 직접 말해버려. 이거 이제 앞으로 좀 시끄럽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런 이 소리잖아. 그지? 그럼 이거는 서술자 얘기. 이건 기본적인 것 같은 거니까 잘 챙겨. 또 다른 말로는 편집자적 논평이라고도 부르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무슨 뭐 내신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서술자의 개입이 나올 때마다 얘들아 밑줄 쳐 이건 서술자의 개입이야 라고 외우는 게 아니잖아. 서술자의 개입은 어떻게 찾는 것이다? 누구의 목소리를 확인하자? 서술자의 목소리를 확인하자. 사건의 전개 양상에 대한 판단이 나오는 것. 우리 극히 잘 알고 있는 서술자의 개입의 유명한 장면은 뭐 산천초목인들 안이 울랴 이런 식의 표현들 있잖아. 그러면 그건 누가 판단했다고? 서술자가 보기에 이 장면은 너무 슬퍼서 모두가 울 거야 라고 말하는 거잖아. 오케이? 그래서 일반적인 서술자의 서술하고 개입하고는 구분해 주실 것. 뭐가 들어간다? 판단이 들어간다. 그걸 좀 잘 기억해 놓으면 좋겠어요. 자, 아무튼 이러고 있는데 자, 일단 그리고 나서 초롱이가 아니고 초롱이가 오면 왜 어떡하지? 춘향이가 왔어요. 초롱이가 왜 튀어나오지? 초롱이가 뭐지? 그 사람 초롱이 갑자기? 자, 아무튼 나왔어요. 야, 책방에 가서 회계 날인 나오시라고 해라. 그렇죠? 회계 본 생활이 들어왔습니다. 사또도 기뻐하며 자네 보게. 야, 저게 춘향이야. 무슨 여자들 품평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쓰레기 짓거리를 하고 있죠? 예쁘네. 맨날 서울부터 춘향이 하더니 와, 이쁘긴 이쁘네요 라고 말하죠. 사또가 씩 웃으면서 자네가 중매하겠나? 뭐요? 쟤 나랑 붙여달라. 그죠? 아니, 사또가 당초에 그냥 다이렉트로 부르지 말고 중매제기를 보냈으면 아주 간단했을 텐데 아이씨 경솔하게 쓰는데 소마는 이미 불렀으니까 야마도 혼인할 수밖에 다른 수가 없겠어. 오케이. 뭐야, 춘향이한테 여기서 혼인한다는 얘기는 수청 들라고 한 얘기겠지? 그래서 사또는 매우 기뻐 춘향들어 분부합니다. 오늘부터 몸단장 바르게 하고 수청 거행해라. 사또 분부 항성하오나 일부종사해야 됩니다. 사또가 웃어 말하죠. 아름답도다 계집이로다. 네가 진정 열려로다. 네 정절 굳은 마음 어찌 그리 어여쁘냐. 당연한 말이로다 하고 있죠. 자, 이거를 우리는 조의 깊게 봐야 하는 이유가 있죠. 물론 A로 묶여있기 때문에 집중해야 되지만 지금 춘향이의 거절에 대해서 사또가 처음에는 칭찬을 하죠. 근데 이거 그냥 미리 말할게. 이 칭찬이 아니지. 뒤에 가면 뭘 될 거거든? 화를 낼 거 우리 스토리 다 알고 있으니까 넘어가자. 이렇게 훅 넘어가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뭐가 되는 거야? 대응상이 만들어지잖아. 선생님이 항상 지문을 읽을 때는 대응상을 만들어가고 찾아가면서 읽으라고 했었습니다. 그죠? 이거 가지고 문제를 내려고 하는 의도가 좀 보이셔야 돼. 아무튼 처음에 칭찬을 하면서 시작을 하죠. 왜 그러는 거겠어? 왜 그러는 거야? 회유하려고 하는 거겠지? 예쁘게 내 말 좀 들어줘 하는 거죠. 야, 근데 말이야 이 수재 이도령이라는 걔 친구는 말이야 명문귀족 사위가 돼버렸다고. 걔 이제 딴 데 갈 거야. 너 혼자 여기서 생쇼 해봤자 아무 의미 없어.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지금 잘해줄 테니까 나한테 와. 춘향이가 말합니다. 충신불사이군 연려불경이부. 너무 유명한 말이죠. 절개를 본받고자 없는데 계속 이렇게 분부하시니 차라리 난 죽는 이만 못하겠습니다. 이때 회계나리가 썩 나서서 말합니다. 내 여봐라 그 요망한 년이로고 사또의 일생 소원이 천하의 일색이라. 참 쓰레기 같은 멘트네요. 사또의 일생에 걸친 소원이 예쁜 여자랑 함께 놀기야. 야, 사또의 평생 소원이 이러면 곤란한 거 아니야? 그치? 이건 일종의 간접적 비판, 의도가 담겨있는 구절이겠죠. 야, 그 소원을 네가 이렇게 뭉개뜨려? 네가 사랑을 왜 이렇게 많이 해? 사또께서 너를 축해 세워서 하는 말씀이지. 그럼 축해 세워서 하는 말씀은 뭔데? 연려로다 라는 멘트죠. 너 같은 기생무리에게 수절이고 장절이고 무슨 당추다는 소리야. 닥쳐! 라고 말했더니 춘향이가 하도 기가 막혀서 천연덕스럽게 앉아서 말합니다. 추요 연려 상하이소 자세히 들으시오. 기생으로 말합시다 하면서 일단은 서리법으로 얘기를 펼쳐나가기 시작하죠. 자, 기생에게 무슨 정절이냐 라고 묻자 기생에게 왜 정절이 없어? 라는 얘기는 있다는 얘기지 설이. 그러면서 그 뒤를 그냥 미리 쓸게. 나열할 거야. 뭐를? 고사들을요. 그죠? 그러면서 말을 하죠. 해서기생에 농선이가 있었고 선천기생은 기생아이가 있었고 진주기생에 논개가 있고 청주기생에 화월이가 있고 평양기생에 월선이 있고. 안 읽을게. 그럼 이 모든 사람들의 사례는 전부 다 뭐죠? 기생으로서 정절을 지켜서 우리에게 인식이 박혀있는 사람들이지. 근데 이런 장면들 조금만 더 그냥 밑에까지 한 번에 가자. 또 춘향이가 다시 한 번 말하죠. 당초에 이수재, 이몽룡을 만날 때 산과 바다를 두고 맹세한 굳은 마음, 소첩의 한결같은 정절을 맹분 같은 용맹이라도 빼어내지 못할 거고. 잠깐만, 여기서는 기생의 정절이 아니라 유명한 그냥 고사 자체를 통째로 인용해버리고 있죠. 그런데
자, 먼저 맹분 얘기가 나왔어. 그래서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맹분은 쉽게 말해서 힘센 사람이야. 근데 아무리 힘센 사람이 와도, 근데 용맹이라고 나왔잖아. 일부러 갈 필요도 없어. 그렇게 힘이 세고 강인한 사람이 와도 나의 정절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고, 두 번째, 소진과 장의의 입담이라고 돼 있지. 그러면 소진과 장의의 입담이라고 하는 건 말빨을 말하는 거겠지. 그들이 아무리 멋진 말을 해도 나는 넘어가지 않을 것이며, 세 번째, 공명. 아유, 공명이잖아. 제갈공명이잖아. 제갈공명 뭐야? 지력이잖아, 말 그대로. 그치? 심지어 동남풍을 불게 하는 그런 진짜로 불게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조차도 나의 마음을 꺾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기 위해서 데리고 온 거잖아. 그치? 그리고 기산의 허유. 잠깐만. 하다 허유가 튀어나온다고? 허유 다 알잖아. 소부 허유. 그리고 뒤쪽에 하나 더 나올걸? 하나 더 뭐 나올? 100 숙제 나오지 않냐? 그러지? 100이랑 숙제까지 나오죠? 그럼 잘 생각해봐. 지금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도대체 기생이랑 무슨 상관이야? 없지? 없는데 이렇게 늘어온 거는 일단 사람들의 인식에 이 사람들이 뭐하니까? 박혀 있으니까. 딱 말하면 다 알아듣는 사람들이니까 사용한 거지. 선생님이 그때 이런 말씀 드렸어. 얘들아, 고전문학 작품에서 소부허유 나오면 고민을 하지 말고 속세와의 거리감이라고 외워라 막 이랬었단 말이야. 이건 아니지. 이게 무슨 속세와의 거리감이야, 그죠? 이거는 자신의 어떤 의중을 또렷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의 집중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냥 쭉쭉쭉쭉 늘어놓는 멘트에 해당하는 거죠. 그럼 봐, 여기 있는 이 많은 것들은 이렇게까지 길게 말할 이유가 없는 건데 쭉 늘어져 있지.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한다? 부분의 극대화라고 부르는 거지. 과장된 열거잖아. 그렇죠? 자,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충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었고, 사또가 그래서 크게 화를 내죠. 인연 들어라. 너희 죽어! 라고 말해서 이제 드디어 나왔네요. 끝에 갈 때는 화를 내고 있죠. 뭐 이런 스토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 알고 있을 거야. 선생님이 춘향전 얘기할 때 자주 드리는 얘기 중에 하나, 혹시 못 들은 사람이 많을까봐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뒤에 어떻게 되죠?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데 때마침 장원급제한 이몽룡이가 지나가다가 우연히 우리 고을 남원에 큰일이 벌어졌다는 소문을 듣게 되죠. 행인한테. 춘향이가 갇혔다고? 어떻게 하지? 자, 그럼 춘향이가 갇혀있어. 내가 몽룡이야? 라고 하면, 예를 들어 춘향이 여기서 지금 칼 쓰고 앉아있는 상태입니다. 만나러 갔을 거 아니야. 야, 그럼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 우리의 상식으로는 일단 내가 어사잖아 지금. 야, 문 열어! 하면서 일단은 내 여자 끈을 끄집어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우리의 상식이지. 또 아니면 하다못해 야, 작전을 써야 되니까 조금만 기다려. 야, 잠깐만, 이거 앞에 보이지? 5마리 좀 참어 하면서 이렇게 뭔가 좀 기운을 줘야 되는데, 이몽룡 어떻게 했더라? 감옥에서 야, 나 그지야 라고 대놓고 티내죠. 그러니까 춘향이가 뭐 하죠? 유언을 남기잖아. 저 이제 가면 다음날 죽는 날인데 파티 때 저를 죽이면서 즐거워할 거거든요. 파티 날 죽이겠다고 하거든. 그래서 제가 죽거든 무슨 알바생인 것처럼 들어와가지고 내 시신 업어다가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고 잠깐 묻어놨다가 나중에 돌아가시면 당신이랑 같은 자리도 원하지 않을게요. 저 밑에라도 나 좀 묻어줘. 그런 소원을 하잖아. 얼마나, 그치? 순결하죠. 그리고 이제 지금 당장 상대방 몽룡이가 그지가 돼 있으니까 내 집에 있는 폐물은 그 비녀는 팔아가지고 이 사람 밥 사주고, 내 옷조거리는 팔아가지고 이 사람 옷 사주고 막 이렇게 말을 하죠. 오케이? 자, 그런 여자인데 왜 몽룡이는 안 구하냐고. 바로 왜 그랬을까? 극적인 연출보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볼 필요성은 있어. 그럼 아무리 극적이라도 그럼 생각해봐. 자, 그래서 원님을 아작을 냈지. 봉고파를 시켰고 이제 춘향이 불러오잖아. 춘향아! 나야! 하면서 드디어 얼싸안자면 되잖아. 거기서 또 앉혀놓고 무슨 짓을 하죠? 너 내 청도 안 들을 거야? 하면서 또 테스트를 하잖아. 이건 너무 악질적인 거 아니야? 도대체 왜 그런 장면이 있을까? 생각해 본 적 있어? 근데 참고로 그게 몽룡이가 똑똑한 이유야. 빅픽처를 그리는 거야. 잘 봐. 여기서 그냥 춘향이를 딱 구해내면 그냥 그걸로 사건이 종결돼. 오케이? 그냥 내 여자 내가 챙긴 거야. 거기서 끝내고 싶지 않아, 몽룡이는. 춘향이가 어떤 여자인지 내가 잘 알잖아. 그러면 이거를 기회로 삼아서 더 높은 그림을 그리는데, 자, 사람들이 막 둘러싸가지고 막 처벌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춘향이가 앞에 나왔어. 일부러 테스트했지. 너
심지어 어사의 수청도 안 들 거니? 라고 했더니 절대 안 함. 날 죽여. 이러고 있었잖아. 참고로 그걸 누가 봤어? 동네 마을 사람들 다 봤잖아 이제. 됐지? 오케이? 그리고 나서 얼싸는 다음에 목록에는 뭐 하는 거야? 보고서를 쓰지 이제부터. 증인들이 있잖아 이제. 이 사람의 절개가 어떠한지 증인들이 서줄 사람들이 있다고. 오케이. 보고서 올라가면 임금은 뭐래? 오 이런 사람이 있는가? 또 충렬부인 만들어 드려야죠. 이랬어? 이렇게 해서 신분이 급이 올라갔었잖아. 더 이상 기생의 딸내미가 아니라 부인이 됐지. 이제 나의 정실부인이 되는 거야. 빅픽처 기가 막히죠. 자 아무튼 목룡이도 그 정도의 사람이다. 아니 예전에 옛날에 어떤 친구가 그런 질문을 했었거든. 왜 안 구하냐? 선생님이 또 그때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거든. 그러네. 자 아무튼간에 이런 비하인드도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참고로 문제 중에서는 3번 정도만 잠깐 챙기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얘들아 참고로 보조자료에 몇 페이지야? 20페이지부터 뭐 전체 스토리가 됐든 뭐 장면들이 됐든 되게 많은 것들 나오는데 우리 춘향전은 하도 많이 출제 대상이 됐던 작품이라 여러 장면들이 나와 있으니까 한 번씩 읽어보면서 그 지문마다 지금 여러분들 뒤쪽에 실려있는 지문들의 부분들은 상당수가 출제됐던 포인트를 가지고 온 거거든.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어봐. 이 장면이 출제됐다고? 그럼 이 장면의 문제는 뭘 만들면 좋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문을 읽는 것도 되게 좋은 훈련 방법 중에 하나야. 됐지? 뭐 아무튼 자 3번 문제로 후딱 넘어가 봅시다. 다 읽어주시길 바란다는 뜻이야. 3번 문제 넘어가 보시면 지문 길기도 하다. A에 나타난 인물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을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1번 사또는 춘향에게 일어날 수 있는 불행한 일을 가정하여 춘향의 마음을 움직이는 뭐 어려운 말 없잖아 그지? 너 말 안 들으면 큰일 나. 두 번째 미리 답을 정해놓고서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묻고 있었고 뭐 더 쪼쪼쪼 없습니다. 자 그냥 답으로 점프하자. 5번 춘향은 공명을 비롯한 고사에 나오는 여러 인물의 행적을 본보기로 삼아 자신의 신념이 정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봐봐. 고사에 나와 행적이 본보기로 나왔어. 신념의 정당성을 주장한 건 맞지. 그러니까 하나의 단어를 볼 땐 맞다고. 단어만 볼 때는 맞아. 문제는 뭐야? 연결성이잖아. 선생님이 이거 여러 번 강조했어. 그죠? 요즘 선지에서 오답을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패턴 중에 하나다. 지금 5번 선지가 잘못된 부분은 뭐예요? 여러 인물의 행적을 본보기로 삼아서잖아. 그럼 여기 나오는 인물들의 뭐랄까 기생의 정절은 당연히 맞는 말이잖아. 그런데 뭐가 문제인 거야? 여기가 문제지. 맹분의 어떤 용맹함이 본보기가 되어서 춘향의 정당성이 발생되는 거야? 그건 아니잖아. 됐죠? 공명이 똑똑하니까 나는 정절을 지켜야 되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이렇게 단어에만 맥락을 몰입하지 말고 이 말이 연결되는 건 맞는지 타당성이 있는지 분석을 잘 하시면서 지문을 읽어주시길 바란다라는 말씀을 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케이? 갈 길이 너무 멀어서 쭉쭉쭉쭉 갈게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작품으로 또 점프를 해보도록 합시다. 서대주전이라고 하는 작품이죠. 서대주전. 자, 이 작품은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두 가지 기본 개념을 좀 세팅하고 시작할게요. 첫 번째는 송사소설이라고 하는 거. 송사소설. 자, 소등특강에는 매회, 매 연마다 송사소설에 관련된 부분들이 장면으로 등장을 합니다. 송사소설이 무슨 뜻인데? 송사가 무슨 뜻이요? 소송하는 사건 이야기입니다. 소송과 관련된. 그러니까 억울한 일이 있고 억울한 일에 대해서 관하에 의해 판결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보이는 작품을 송사소설이라고 불러. 가장 유명한 작품이 뭐 장화홍련전이 됐든 여러분들 기출 중에서 뭐 까치전이 됐든 이런 작품들이 있잖아. 그지? 그런데 참고로 얘들아 양반전도 송사소설이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지? 1차 양반문서, 2차 양반문서로 나오는 박지원의 작품도 있는데 자 송사소설에는 또 종류가 있거든. 이거는 혹시 몰라서 좀 챙길까 하는데 보조자료 잠깐만 펼쳐볼까? 자 보조자료에 38페이지를 좀 열어주세요. 38페이지. 거기 보시면 표가 하나 있을 거야. 그거 그냥 다이렉트로 활용할게요. 왼쪽 봅시다. 기본적으로 송사소설에는 유형이 몇 가지 있다. 그 소송의 결과가 회피해지는 결과일 수도 있고 답답한 결과일 수도 있거든. 첫 번째 원억형부터 볼게요. 참고로 우리 서대주전이 원억형 작품이거든. 뭐라 써져 있어?
억울하게 핍박받는 자의 한이 맺히는 모습을 통해, 그러니까 이거야. 결국에는 억울한 사람이 발생을 해. 올바른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 당시 부패 타락상을 비판하는 효과를 거둔다. 됐지? 오케이. 황새결성도 이것도 기출작품이죠. 맞나요? 자, 지금 서대주전, 이제 서가 쥐 서자인 건 알지? 오케이. 우리 쥐돌이의 이야기예요. 참고로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건 서대주는 악인이야, 여기선. 오케이. 일종의 놀부전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원억형은 결론적으로는 그런 찜찜한 결말을 통해 어떤 사회 현상을 비판하려는 의도가 담기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걸 먼저 좀 짚어드리고, 두 번째, 신원형이라는 것도 있어요. 신원형. 자, 원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고 해서 착각하지 마시고, 신원형은 뭐냐면 안에 맺힘이 있는데 거기 플러스 뭐까지 있다? 풀림까지 있다. 그러니까 억울함이 해소되는 과정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의 기쁨을 유도하는 거지.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유연전 그리고 장화홍련전 이런 작품들이 있단다. 세 번째, 화해형은 뭘까요? 윤리적 타락의 상태를 올바르게 일깨움으로써. 그럼 무슨 소리야? 개과천선형이야. 됐지? 그래서 반성을 통한 교화 효과를 노리는데 이것도 서동지전. 이것도 참고로 주의의 이야기고요. 마지막 개방형은 다원적 현실을 인식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니까 뚜렷한 무슨 결말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그런 작품들을 말하는 거겠죠. 양반전이 예로 나와 있을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송사소설은 무엇이고 어떠한 구조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표작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뭐 단어를 외울 필요까지는 없고요. 혹시 뭐 보기로도 활용될 가능성은 있어서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자연스럽게 그 밑에 나와 있을 텐데 이 작품은 동시에 우화 소설입니다. 우화 소설, 우화 뭔지 다 알잖아. 뭐를 주인공으로 삼아서 사물이나 동물을 주인공으로 삼아서 간접적인 방식으로 뭐 하는 거야? 또 비판하는 형태의 작품들을 우화소설이라고 부르죠. 참고로 우의적 속성이 있다고도 볼 수 있겠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사회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거를 쥐들의 세계관으로 바꿔서 표현하는 작품이다. 되셨죠? 이 정도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솔직히 막 구조가 어렵진 않아. 오늘 볼 작품에서 구조가 어려운 작품은 저기 일반적으로 등장인물이 많고 독해가 어려운 작품들은 저쪽 그 가정사 소설에 좀 가까운 편이 많은데 이런 작품들은 구조가 단순한 게 자, 서대주. 이 작품의 중심 인물은 둘밖에 없어. 서대주 그리고 타남주야. 그리고 보조적 인물로 이렇게 써볼게. 원님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뭐라고 하지? 수하라고 표현해야 될까? 관리들, 관리. 하급 관리들을 말하는 거야. 이렇게 네 정도만 파악해 놓으면 돼요. 참고로 서대주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쥐입니다. 그 돌아다니는 쥐, 가끔 그 쥐덫에 치여 있는 그 쥐예요. 타남주는요. 혹시 뭔가 발음, 쥐는 쥐인데 쥐로 끝나는데 뭔가 발음 비슷한 거 하나 떠오르는 거 없어? 무슨 쥐? 그거 말고 숲에서 볼 수 있는 거야. 오, 다람쥐야. 다람쥐야. 다람쥐. 스토리도 엄청 간단해. 서대주는 그냥 눈앞에 있으면 먹잖아. 보관하는 녀석들은 아니잖아. 그치? 근데 우리 다람쥐는 어떻죠? 와, 겨울 온다 하면 여기 집어넣고 저기 집어넣고 다 집어넣은 다음에 우고고 해가지고 자기가 넣어놓고 자기가 까먹지. 그러니까 얘는 모으는 특성이 있잖아. 그거를 이용한 거야. 서대주가 타남준의 집에 창고가 가득 차 있는 걸 알고 서대주 자기 친구들을 모아서 타남준의 집을 털어요. 그래서 다 훔쳐가. 그래서 타남준은 이거 아무리 봐도 서대준의 집안에서 한 일인 것 같거든? 그래서 스파이를 보내요. 진짜로 털빛을 쫙 바꿔가지고 스파이를 한 명 보내요. 그래서 막 알아보게 했더니 진짜로 여기서 털어간 게 맞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억울하게 당할 수는 없지. 그래서 어디다 고발을 해? 관아에다 고발을 하죠. 관아에다 고발을 해가지고 고발되는 일들이 진행되는데 이 작품은 고구마야. 사이다가 정반대야. 오케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먼저 이 두 사람이 이들에게 끌려갈 거 아니야. 끌려가는데 먼저 관리들이 와서 서대주를 데려가려 하지. 참고로 서대주는 엄청 떨릴 거야. 나 이제 잡혀가는구나. 큰일 났다. 덜덜 떨면서도 하는 일은 뭐냐면 일단 돈을 뿌려. 저 잡아가려고 잠깐만. 근데 제가
빨리 나올 테니까 잠깐만 와서 앉아서 기다리실래요? 하면서 들어온 다음에 야 이거 62년 된 프랑스 와인 쫙 주고 이제 여기는 특 A 등급에 한우 좀 구워주고 하면서 막 맛있는 거 먹이고 막 그래. 그래서 좋은데? 그래서 뒤에 봉투도 살짝 찔러주고요. 지금 왜 가져온 게 많잖아. 그리고 나서 부탁을 하는 거지. 뭐 큰 부탁도 아닌 것 같이 보이게. 제가 다리가 아파서 안 가겠다는 얘기도 아니야. 다리가 아파서 그냥은 못 가니까 가는 길까지 제가 노새를 좀 타고 가도 될지. 원래는 죄인을 잡아갈 때는 걸어가게 해요. 말에 묶어가지고. 그래서 막 발 부르트고 막 입술 부르트가지고 막 선발져서 가는 거잖아 원래. 근데 참고로 그래서 결론적으로 타남주는 자기가 야 지금 쥐야 쥐? 아니지. 서대주는 쥐야. 쥐가 노새를 타고 가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 벤츠 타고 가는 거지. 그치? 경찰서 입구까지 벤츠를 타고 간 거야. 벤츠를 타고 가서 결국에는 그러면 이런 모습을 통해서 뇌물 받아 처먹는 관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겠지? 자, 이제 도착을 했어. 이제 원님에게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재판할 때 나름대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야 서대주만 잡아오지 말고 타남주도 한번 데리고 와봐. 오케이? 타남주도 데리고 와서 이제 정리를 해보자 했는데 그래서 타남주 잡혀오는 거는 내일이니까 내일 판결하자고 하고 일단 감옥에 던져놓거든. 근데 감옥에 던져놨는데 감옥에서도 감옥에 일단 들어왔어. 사람들은 일시 죄인이다 닥쳐가면서 막 발로 차고 막 집어넣고 있는데 아이 저기요 하면서 아까 서대주가 처음에 출발할 때 한참 준비를 했다고 했거든. 그때 준비를 할 때 뭐냐면 막 금비녀 꽂고 금귀걸이 꽂고 롤렉스 차고 했단 말이야. 하나씩 푸르는 거지. 저기요 이거 아시죠? 하나씩 나눠주는 거야 감옥 관수들한테.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 무슨 칼을 쓰고 계시는가 풀어주고요. 관리들이 쟤한테 붙으면 뭐 하나 주는 걸 알거든. 막 주무르러 와요. 오케이? 뇌물이면 다 통하는 거잖아. 그렇게 해서 이제 편안하게 막 이렇게 앉아가지고 감옥 생활을 한 다음에 하룻밤 보낸 다음에 다음날 아침이 됐습니다. 이제 판결이 시작돼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원님을 제외한 모든 관리들이 다 얘한테 뇌물을 받아 처먹었잖아.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리고 참고로 여기서 중요한 건 서대주가 연기도 겁내 잘해요. 그러니까 뒤에서 이제 막 논점을 일탈하고 막 동정에 이것 나중에 한번 정리할게. 동정에 호소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막 상관없는 얘기를 쭉쭉 퍼부어가면서 자신은 나는 억울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니까 원님이 이 녀석 불쌍한 녀석이었네. 풀어줘. 이 녀석 너이씨 사람을 이렇게 무고하면 안 되지 하면서 얘도 오히려 유배를 보내버리고. 그러니까 상황을 정확하게 전개되는 양상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상대방이 말하는 것만 듣고 네 말이 맞나 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억울한 판결이 나온 거지. 그러면 원님을 통해서는 그들의 무능을 확인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 작품이 그냥 마무리가 되면서 우리는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그런 결말을 보는 거고. 그러니까 이 구조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야. 지금 선생님이 그냥 자연스럽게 스토리도 다 말씀드린 거야. 됐죠?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자.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요소를 비판하는 형태의 작품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원래 스토리 다 보는데 여기서는 스토리 건너뛸게요. 지금 방금 설명해 드렸으니까 건너뛰고 지문의 스타일만 좀 보도록 하자. 지문 스타일이 어떤지 좀 빨리 볼게요. 갑시다. 자, 사령이 떠나자고 하니 하면서 작품을 시작했어요. 서생이 그러니까 말하죠. 아니 늙은 놈이 여러 해 동안 병으로 집안에 틀어박혀서 발이 힘이 없으니까 걷는 게 너무 힘들어요. 감히 청하건대 노새를 타고 가다가 관아에 이르러서 법대로 잡아들여 주시면 신라 같은 남은 목숨일지언정 보존할 수 있을 텐데 뜻이 어떠신지요 했지요. 그랬더니 후한 대접을 받았고 뇌물까지 받았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도록 허락했던 겁니다. 보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렇게 한 단락 정도 읽고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장면이 어디쯤에 해당하는 거구나라는 거 판단 빨리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아마 잡혀가는 장면이겠구나. 그러면서 자 A를 묶어놨네. 왜 묶었을까를 생각해야지. 가자. 서생은 머리를 조아리며 고맙다고 인사한 뒤에 뭐 준비하고 뭐 달고 뭐 끼고 뭐 입고 뭐를 메고 하면서 몸장단을 끝냈는데 막 이러고 돼 있지. 아니 그래서 준비를 마치고 출발했다가 아니잖아. 이렇게까지 길게 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런데 이렇게까지 길게 했던 이유는 뭘까? 사람들이 재밌어하는 장면일 테니까. 그러면 이걸 보고 뭐라고 부른다고? 부분이 그때 와야 또. 그치? 챙겨주자. 자 이렇게 해서 관아의 문이 가까워지자 사령은 미리 관문 앞에서 서 있었고요. 서생이 말을 달리니까 결박을 다시 했습니다. 형님에게 알렸고요. 원님이 막 잡아들여라 라고 말했고 사령이 막 상투를 틀어지고 나는 듯이 재빠르게 서대주를 잡아가는데 발이 땅에 닿지도 않았어.
그렇죠? 야, 그럴 리가 없어서 발에 땅이 어떻게 안다. 아무튼 그만큼 빨랐다는 얘기겠죠. 머리칼이 바람에 흩날려 덮얼거리면서 넋을 잃고 심한 두려움에 온몸이 엄습하여 덜덜 떨며 앉았는데 자, 이 장면 집중해야죠. 뾰족한 입이 오물거리고 두 귀가 발죽거리며 두 눈이 깜짝거리는 것. 이 작품의 주인공이 출신 성분이 뭐라고요? 쥐입니다. 오케이? 그 쥐의 모습을 형상화하는 장면이죠. 오케이? 라고 생각하자. 외양 묘사를 통해 인물의 성격 형상화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막 신문을 하려고 했는데 둘 모두 잡아와라는 얘기가 그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중략 부분까지 그냥 점프할게. 점프 쭉 하고 형리가 혼을 내자 이제 속으로 벌벌 떨렸지만 터연한 척하면서 이제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설명하는데 중략 부분 줄거리 두 번째 줄부터 볼게. 이렇게 있지. 태어난 척하면서 뭐예요? 자신이 공운이 있는 가문의 후예임을 강조하고요. 아이 저희 집안이요 대대로 훌륭한 집안이었어요. 라고 말하고 두 번째 자신의 운수가 순탄하지 못해서 자녀들을 모두 잃고 오케이 또 부인이 죽을 만큼 아픈 상황임을 늘어놓습니다. 됐죠? 계속 이런 신세라서 차라리 돌연 죽고자 했습니다만 죽지 못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쌓이는 한스러움이 만념이 모두 재처럼 식어버렸으니 타인의 물건 훔쳐가는 일을 할 겨를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저놈이 올린 고소야말로 바로 윗분을 속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그 또한 근년일의 흉년이 극심해서 살아나갈 길이 없는 터에 어떻게 알밤을 갈무리해 둘 수 있겠습니까? 저는 본시 대대로 부유하여 이와 같은 흉년의 한옵조차 다른 것들한테 꾸지 않아도 되는데 빌어먹는 놈의 밤을 훔쳤다는 것이 옳지 옳겠습니다. 자 지금 막 거짓말이랑 태어난 척 하면 다 하고 있죠. 첫 번째 방금 읽었던 장면에서는 난 재산이 많은데 뭐하러 죄를 훔치겠어요? 라고 말하죠. 거짓말이지. 아무것도 없어서 훔쳐온 거거든. 그런데 내가 재산이 지금 많으니까 나는 원래 많은 사람이다 라고 거짓말하고 있고 방금 읽었던 장면에서도 흉년이 극심해서 살아나갈 길이 없는데 어떻게 알밤을 하겠습니까? 이것도 다 거짓말이야. 그죠? 자 그런 다음에 뭐 나머지 나오는 장면은 쭉쭉쭉쭉 넘어가고 심지어 저 타남주 저 녀석 인성도 글렀어요. 사람들 인사도 잘 안 봐주는 나쁜 녀석이에요 라고 말하는 장면들이 있어. 넘어갈게. 그 후로 자기의 잘못을 스스로 알지 못한 채 항상 분노의 마음을 품고는 사리에 맞지 아니한 터무니없는 말로 저를 얽어매는 도리에 어긋난 간악한 송사를 꾀했으니 세상 천지에 이와 같은 맹랑하고 무례한 놈이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저의 원한이 심합니다라고 말하면서 또 뾰족한 힘으로 오물거리고 있는 또 장면이 또 한 번 등장하고 자 마지막 문단을 봐요. 이 멘트를 봐야 돼. 원님이 서대주의 진술하는 말을 들으니 말마다 사리에 꼭 들어맞고 형세가 본디부터 그러하여 죄를 주기도 어려워 결박한 것을 풀고 신 큰 칼을 벗겨주고는 술을 내려주어 놀랜 발을 진정케 하고 특별히 놓아주었다라고 되어 있죠. 판단이 무능합니다. 상대방의 말 제대로 듣지도 않잖아. 그죠? 그러면 저 말이 진실인지 증자를 대발하라든지 그럼 재산이 원래 많다고 했으니까 재산 형성권자가 표현을 내준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 없잖아. 그냥 불쌍해. 마누라가 아프대. 자식은 다 죽었대. 저렇게 불쌍한 녀석이 심지어 원래 부유했던 녀석인데 지금 당장 이렇게 좀 시련까지 겪고 있네. 참 돈 많은 게 죄도 아니고 불쌍한 녀석이네. 풀어줘. 무능이라고. 알겠죠? 그렇게 해서 풀려나게 됐고 거꾸로 타남조는 외딴 섬으로 귀향을 가는 이야기가 나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죠? 네. 자, 여기까지가 스토리의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문제들 자체는 딱히 막 뭐가 어렵다고 말하기는 어렵네 보니까. 자, 그냥 다 얘들도 점프할게요. 점프하고요. 다만 혹시 몰라서 3번 문제 보기만 좀 점검 좀 할게요. 3번 문제 보면 이거 종종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들어본 말이 되도록 만들어 놓도록 합시다. 요것만 좀 챙겨놓고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한번 읽어보자고요. 자, 가봅시다. 자, 논증을 구성하거나 추론을 진행하는 데 있어 타당하지 않은 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논리적 오류라고 부르는데요. 대표적인 오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동정에 호소하는 오류. 말 그대로
논점과 관련 없이 상대로 하여금 불쌍한 마음이 들게 해서 주장을 펼침으로써 발생하는 오류죠. 말이 어려운 건 없지, 그치? 논점을 흐려버리는 거야. 우리는 지금 예를 들어 에어컨을 킨 범인을 찾고 싶어 라고 하는데 제가요 요즘 몸이 많이 아파요. 그건 무슨 상관인데? 그렇죠? 상관이 없는 겁니다. 두 번째, 논점 일탈의 오류. 논쟁에서 논점을 흐리거나 주의를 전환시키면서 화제를 바꾸거나 지엽적인 문제를 물고 늘어지는 오류. 됐지요? 세 번째,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는 것도 있습니다. 적절한 증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려버리는 판단. 네 번째, 인신공격의 오류. 논쟁에서 어떤 사람의 주장에 대해서 주장이 아니라 사람을 문제 삼아 논박하는 오류. 너는 평소에 인생이 쓰레기야. 그러니까 너는 하는 짓도 나쁜 짓일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피장파장의 오류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들어 자기의 잘못을 정당화하려는 모습이죠. 쟤도 무단횡단 하던데요? 저도 그냥 같이 한 것뿐이에요. 라는 거죠. 자, 선지로 넘어가서 이제 말 확인했으니까 근거 판단하면서 옳고 그름 판단해 보도록 합시다. 1번부터 자신의 운수가 순탄하지 못해서 자녀들을 잃고 블라블라. 뭐 길게 읽을 필요 없어. 이건 무슨 오류겠어? 동정의 호수지. 1번 맞고. 2번 여러 해 동안 쌓인 한스러움에 만념이 모두 쟤처럼 식어버렸어 라고 말하는 것. 자, 이거는 실제로 도둑질을 했는지 여부와 무관하다는 점에서 논점을 흐리는 논점 일탈의 오류를 저지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 세 번째, 서대주는 흉년이 극심한 상황이라 타남주가 알밤을 갈무리해줄 수 없었을 거라며 거짓말을 하고 주장을 하는데 적절한 증거 없어. 그치? 근데 그 증거가 없는데도 막 성급한 결론을 내리는 걸 이걸 뭐라고 한다?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부른다. 역시 큰 문제 없습니다. 흉년이 극심하면 갈무리, 즉 보관은 불가능한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네 번째, 서대주는 이놈이 평상시 소행에 문제가 많았음을 주장하면서 주장 자체가 아닌 상대방의 인성 문제를 걸고 넘어지고 있어. 인성 문제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인신공격의 오류. 그럼 답은 5번인가 보다. 서대주는 이 인사조차 하지 않는 등 행실머리 없음을 아주 심하게 꾸짖었기에 타남주가 앙심을 품고 거짓 송사를 꾀한 것으로 주장했죠. 맞아요. 이는 논점 자체를 다룬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들어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정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게 피장파장의 오류야? 피장파장의 오류는 제가 그런 것처럼 나도 그랬어요 라고 말하는 거였지. 참고로 지금 이 장면은 뭐 하는 장면이야? 인신공격이지 뭐. 인성이니까. 됐죠? 이렇게 구분해 두실 것.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는 걸로 만들어 두실 것 정도까지 말씀드릴게요. 오케이. 자, 오늘 나갈 작품들이 굉장히 많아서 부지런히 나갈 테니까 잠깐만 숨 좀 돌리고요. 그 다음 작품이 이게 뭐였지? 정을선전. 오늘의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 요거 잠깐 숨 좀 돌리고 나서 시작하도록 할게요.